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7일 새벽, 태국 국경 마을 4곳이 동시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의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민간인 13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다쳤습니다. 태국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적은 42피르 밖에서 공격하는데 태국군 무기는 24피르밖에 안 닿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절망에 빠진 순간 12대의 자주포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단 3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08발의 포탄이 42km 밖 적진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캄보디아 포병진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쟁 5일 만에 캄보디아군 사망자 181명, 태국군은 9명, 군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태국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전멸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즉각 한국에 구매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에서 한국 무기가 어떻게 판도를 바꿨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육군 제2포병여단에서 작전 참모로 근무했던 차이와 중령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구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작년 가을 방콕 국방부 대회의실에 장성 20명이 모였습니다. 신형 자주포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지요. 우리가 보유한 미국제 구형 자주포는 한계가 명확했어요. 사거리 24km에 불과했고 이동 속도도 시속 56km가 최대였습니다.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이 높아지던 시기였기에 새로운 무기가 절실했던 겁니다. 국방장관이 한국제 자주포 도입안을 발표했을 때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 장성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실전 경험도 없는 무기를 왜 고려하냐는 거였지요.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이나 독일제를 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 역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포병 장교로 20년을 일했지만 한국제 무기는 카탈로그로만 봤던 거였거든요. 실물을 본 적도 없었고 성능을 직접 확인한 사람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회의는 석 달 동안 계속됐어요.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매주 격론을 벌였지요. 반대파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병사들의 목숨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으니 실전 데이터가 전무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성능시험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최대 사거리 54km, 분당 발사속도 6발에서 8발, 완전 자동 장전 시스템. 숫자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요. 게다가 가격은 독일제나 미국제보다 30% 이상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은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시험장에서야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실전은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이었지요. 적의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오는 상황에서 그 복잡한 디지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냐는 우려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예산 문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제 자주포 12대를 도입하기로 계약서에 서명했지요.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국 반응이 차갑더군요. 베트남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를 실험 대상이라 비웃었습니다. 싱가포르 언론은 태국이 돈을 아끼려고 검증 안 된 무기를 선택했다고 보도했어요. 미국 무관도 우려를 표했지요. 실전 데이터 없는 무기는 위험하다는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불안했어요. 만약 전쟁이 터지면 저 무기로 우리 병사들을 지켜야 하는데 과연 카탈로그대로 작동할까 싶었거든요. 몇 달 뒤 한국에서 자주포가 도착했습니다. 치앙마이 공군기지 활주로에 대형 수송기가 내렸고 거기서 자주포들이 내려왔어요. 처음 실물을 봤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고 표면이 매끄럽더군요. 각진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진 6명이 함께 왔습니다. 석 달 동안 우리 포병들을 훈련시켰지요. 처음엔 모두가 어색해했어요. 미국제만 다루던 병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익히려니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기존 자주포는 병사 4명이 손으로 포탄을 들어 올려 장전했는데 한국제는 버튼 하나로 해결됐거든요. 15초 만에 3발을 연속으로 장전할 수 있었지요. 사격 통제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디지털 화면에 좌표만 입력하면 포신이 자동으로 각도를 맞췄어요. 예전에는 계산기로 각도를 계산하고 수동으로 포를 조정했는데 이제는 30초 안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실사격 훈련이 있던 날을 기억합니다. 목표는 40km 밖에 설치된 표적이었어요. 포탄이 하늘로 날아가더니 정확히 표적 중앙을 맞췄습니다. 오차가 3m도 안 됐지요.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실전에서도 충분히 쓸만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 의구심은 여전했어요. 훈련장과 전장은 다르니까요. 적의 포격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정확할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캄보디아와의 긴장이 심해졌습니다. 국경에서 작은 충돌이 몇 차례 발생했고 양국 모두 병력을 증강했지요. 우리 부대도 이동 명령을 받았어요. 한국제 자주포 12대를 포함해 전체 포병부대가 동쪽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진지를 구축했어요. 그때만 해도 큰 전쟁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늘 그랬듯 며칠 긴장하다가 외교적으로 마무리되겠거니 했지요. 그해 늦가을에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나 더 이상 충돌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어요. 우리는 안도했지요. 평화가 온 줄 알았습니다. 한국제 자주포들은 기지 창고에 보관됐어요. 실전에 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장교들은 그게 다행이라 여겼지요. 아직 검증 안 된 무기니까요. 초겨울까지 국경은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은 일상 훈련을 했고 저는 서류 작업에 매달렸어요. 휴가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정보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어요. 캄보디아군이 국경 지역에 중국제 다연장 로켓을 배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부는 경계 태세를 높였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실제 공격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 믿었어요. 휴전 협정 맺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설마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그 예감이 현실이 됐습니다.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막사에서 자고 있던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처음엔 천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규칙적이더군요. 쿵쿵쿵 마치 거대한 북을 연속으로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캄보디아 쪽 산등성이에서 수백 개의 붉은 화염꼬리가 일제히 치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제 다연장 로켓이었어요. 휴전 협정 따위는 휴지 조각이 된 순간이었지요. 로켓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리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목표는 국경 마을 4곳이었어요. 아란 야프라텍, 사케오, 수린, 우볼라 차타니.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첫 번째 착탄 소리가 들렸어요. 거대한 폭발음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멈추지 않았어요. 30분 동안 로켓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 소집을 명령했어요. 병사들이 벙커로 뛰어들었고 장교들은 작전실로 모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절박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3번 대피소 직격, 민간인 다수 사상. 학교 건물 붕괴, 어린이 포함 사상자 발생. 시장 근처 화재, 구조 작업 진행 중. 해가 뜨자 피해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민간인 1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성 9명, 어린이 4명이었습니다. 부상자는 47명이었고 대부분 중상이었지요. 건물 23채가 무너졌고 화재로 소실된 가옥도 수십 채였습니다. 저는 아란 야프라텍 마을로 달려갔어요. 3번 대피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렸고 철근이 뒤틀려 있더군요. 구조대원들이 자갈을 걷어내고 있었어요. 그 아래서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옆에는 아이를 감싸 안은 채 죽어있는 엄마가 있었지요. 병사 한 명이 구토를 했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젊은 병사였어요.
저도 속이 뒤집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휘관이 무너지면 부대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본부에 반경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미국제 자주포는 사거리가 24km였는데 적은 42km밖에 있었습니다. 닿지도 않는 거리였지요. 전진 사격을 시도해볼까 고민했어요. 20km를 전진하면 사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적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되는 거였어요. 7월에 그렇게 했다가 야포 이문을 잃고 포병 8명이 전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전 7시쯤 캄보디아군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정찰 드론이 우리 진지 상공을 날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제 소형 드론이었어요. 10대가 넘게 머리 위를 맴돌며 우리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병사들이 소총으로 격추를 시도했어요. 한두 대는 떨어뜨렸지만 금방 새 드론이 날아왔지요. 끝이 없었습니다. 드론이 우리 위치를 파악하자 곧바로 정밀 포격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130mm 곡사포였어요. 역시 중국제였습니다. 우리 자주포 진지를 정확히 노리고 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포탄이 이번 포대 옆에 떨어졌습니다. 흙먼지가 치솟았지요. 두 번째는 더 가까웠어요. 세 번째가 직격했습니다. 미국제 자주포 한 대가 포탄을 맞고 폭발했어요. 포병 4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저는 즉시 진지 이동 명령을 내렸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제 자주포는 이동 속도가 느렸거든요. 시속 56km가 최대였어요. 새 진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포탄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정오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캄보디아군이 국경을 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제 장갑차 20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우리 쪽으로 돌진해 왔어요. 우리 대전차 부대가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간신히 한 대를 격파했지만 나머지는 계속 전진했지요. 저는 무전으로 항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전투기는 다른 구역 지원 중이라 최소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2시간이면 우리는 전멸당할 수도 있었어요. 남은 자주포 2대로 장갑차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사격 통제관이 좌표를 입력하고 포를 발사했어요. 포탄이 장갑차 대열 근처에 떨어졌지만 직격은 아니었지요. 구형 사격 통제 시스템의 한계였습니다. 두 번째 사격을 준비하는데 적의 역습 포격이 날아왔어요. 캄보디아 군도 우리 야포 위치를 파악한 겁니다. 포탄 3발이 연속으로 떨어졌고 자주포 한 대가 또 박살났어요. 포병 5명이 전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야포는 단 한 대뿐이었지요. 오후 2시 무전기에서 다른 부대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케오 구역 돌파당함 후퇴 중. 수린 구역 포위 위험 지원 필요. 우볼라 차탄이 구역 탄약 부족 보급 요청. 국경 전역에서 우리는 밀리고 있었어요. 제 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력 절반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어요. 탄약은 바닥나고 있었고 적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중국제 장갑차들이 우리 진지 1km 앞까지 접근했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자주포에 직접 올라탔습니다.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적 장갑차를 노렸어요. 거리 800m 이동 중인 표적이었지요.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탄이 날아갔지만 빗나갔어요. 장갑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장전하는 동안 적 장갑차의 기관포가 불을 뿜었어요. 총탄이 자주포 장갑을 때렸습니다. 땅땅땅 하는 소리가 귀청을 울렸지요. 다행히 관통은 안 됐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두 번째 포탄을 장전하고 다시 쏘았습니다. 이번엔 명중했어요. 선두 장갑차가 폭발하며 멈춰섰지요. 하지만 뒤따르던 장갑차들은 계속 왔습니다. 우리는 한 대를 잡았지만 19대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싸우면 전멸뿐이었지요. 병사들과 함께 2차 방어선으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로켓이 다시 날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늘이 붉은 화염으로 가득 찼어요. 로켓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리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오후 5시쯤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제 보고를 받은 참모 총장이 직접 무전을 보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지금은 버티는 수밖에 없어. 4시간만 더 버텨주게. 뭔가 준비 중이야. 저는 되물었어요. 4시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냐고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만 들렸어요. 저는 남은 병사들을 돌아봤습니다. 24명이었어요. 아침에 48명이었던 부대가 절반도 안 남았지요. 얼굴마다 피로와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젊은 병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중령님, 우리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전장을 물들였어요. 하지만 그 붉은 빛은 희망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의 색이었지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우리는 여기서 전멸하는 건가? 그때 무전기에서 이상한 암호가 들렸습니다. 전군에 고한다, 천둥이 깨어났다, 반복한다, 천둥이 깨어났다. 저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본부 작전관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2시간 후 상황이 바뀐다. 현 위치 사수하라. 2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 수 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오후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2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캄보디아군은 계속 밀려왔고 우리는 계속 후퇴했지요. 저는 본부를 다시 불렀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대체 무슨 지원이 오는 겁니까? 잠깐만 기다려. 지금 막 도착했어. 그게 무전기를 통해 들은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하늘에도 땅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였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소리였지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먼지 구름이 일고 있었어요. 무언가 빠른 속도로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탱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오니 달랐습니다. 자주포였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자주포와도 달랐어요. 유선형 포탑의 각진 장갑, 그리고 긴 포신.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 3대, 4대 계속 나타났습니다. 총 12대의 자주포가 우리 뒤편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각 자주포마다 강력한 엔진이 내는 저음이 땅을 울렸지요. 부관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중령님, 저건 한국제 자주포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한국제. 소문으로만 듣던 그 무기가 실제로 왔던 겁니다. 7월 전쟁이 끝난 후 국방부가 극비리에 도입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장교들은 그냥 루머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몇 달간 숨겨뒀던 최종 병기였어요. 자주포들이 전개를 완료했습니다. 놀라운 건 속도였어요. 이동에서 멈추더니 30초 만에 사격 준비가 끝났습니다. 포신이 자동으로 목표를 향해 돌아가고 장전 장치가 움직였어요. 미국제 자주포는 이런 준비에 5분이 걸렸거든요. 한 명의 장교가 지프를 타고 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어려 보였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그가 저에게 다가와 격려했습니다. 특수포병대대 대대장 프라윗 대령입니다. 차이와 중령님이시죠? 저는 격려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적 발사 지점 좌표를 알려주십시오. 저는 좌표를 불러줬어요. 북위 14도, 동경 104도, 거리 42km. 프라윗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분히 사거리 아닙니다. 한국제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54km거든요. 54km라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우리 미국제는 24km도 안 되는데요. 프라윗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부터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명령했습니다. 전 포대 목표 좌표 입력, 적 다연장 로켓 진지, 거리 42km, 동시 타격 사격 준비.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동시 타격이 뭡니까? 시간차 사격입니다.
여러 발의 포탄이 목표 지점에 동시에 떨어지게 하는 사격법이에요. 프라윗이 설명했어요. 한국제 자주포 한 대가 15초에 3발을 쏠 수 있거든요. 각도를 조금씩 바꿔서요. 그럼 3발이 서로 다른 궤도로 날아가다가 목표 위에서 동시에 만나죠.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15초에 3발이라니. 미국제는 1분에 1발도 힘들었거든요. 그럼 12대면? 제가 물었습니다. 프라윗이 웃었어요. 36발이 동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주포들의 포탑이 일제히 목표를 향했습니다.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이 계산을 끝낸 거였어요. 각 자주포마다 디스플레이에 숫자들이 깜빡였지요. 현대식 디지털 장비였습니다. 사격 준비 완료 발사대기.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려왔어요. 프라윗 대령은 본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작전명 천둥의 심판 승인 요청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인한다. 캄보디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라. 프라윗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포대 발사. 순간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12대의 자주포가 동시에 불을 뿜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굉음이 귀를 때렸어요. 미국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화력이었지요. 섬광이 연달아 터지며 밤처럼 어두웠던 저녁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포탄들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붉은 불꽃을 뒤에 달고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지요. 36발의 포탄이 각기 다른 각도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불새떼가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15초 후 두 번째 일제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또다시 36발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15초 후 세 번째. 자주포들은 쉬지 않고 포탄을 쏟아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포병들은 버튼만 누르면 됐어요. 제 부하들이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게 정말 자주포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프라윗 대령이 시계를 봤어요. 착탄까지 40초. 그는 쌍안경을 들어 적진을 바라봤지요. 저도 따라서 봤습니다. 42km 밖이라 직접 보이진 않았지만 곧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4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섬광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가 동시에 터졌지요. 첫 번째 동시 타격 사격이 명중한 겁니다. 36발의 포탄이 정확히 같은 순간 캄보디아군 진지에 떨어진 거예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42km 밖인데도 땅이 흔들렸어요.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는 게 보였지요. 이어서 두 번째 착탄. 또다시 36발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3분 만에 108발의 포탄이 캄보디아군 로켓 진지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당하기만 했는데 한국제 자주포는 3분 만에 반격을 끝낸 겁니다. 무전기에서 정찰 드론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적 로켓 진지 완전 파괴 확인. 다연장 로켓 12대 전소. 생존자 없는 것으로 보임. 프라윗 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목표 적 130mm 곡사포 진지. 그가 명령했어요. 자주포들이 다시 포신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우리를 괴롭혔던 중국제 곡사포가 목표였지요. 또다시 일제 사격이 시작됐어요. 저는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전쟁이었나 싶었어요. 일방적인 학살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학살하는 쪽이었습니다. 아침에 당했던 것에 대한 복수였어요. 프라윗 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무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전멸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본부에서 긴급 작전 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프라윗 대령의 작전 텐트로 들어가자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거기엔 국경 전역에 캄보디아군 배치도가 떠 있었지요. 어제 우리가 파괴한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캄보디아군은 여전히 중국제 장갑차 50대, 곡사포 30문, 그리고 예비 로켓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단 말입니까?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프라윗이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그는 화면을 넘기며 새로운 무기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친구들이 함께합니다. 그때 텐트 밖에서 또 다른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제 자주포와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봤지요. 지평선 너머에서 뭔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제 자주포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발사관을 가진 차량이었습니다. 6대가 일렬로 달려왔어요. 부관이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저건 천무입니다. 한국제 다연장 로켓이요. 천무.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한국이 만든 다연장 로켓이라고 했지요. 중국제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실물을 보니 압도감이 느껴졌어요. 각 천무마다 발사관이 빼곡히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세어봤어요. 한 대당 최소 수십 발은 되는 것 같았지요. 6대면 수백 발이었습니다. 중국제 로켓과 비슷한 물량이었어요.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천무 지휘관이 설명했거든요. 우리 로켓은 위성 유도가 됩니다. 오차 범위가 15m 이내죠. 중국제는 500m도 빗나가는데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밀 유도 다연장 로켓이라니. 엄청난 물량의 정확도까지 갖춘 무기였습니다. 캄보디아는 뭘 상대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오전 10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정찰 드론이 캄보디아군 집결지를 발견했어요. 장갑차 30대와 보병 500명이 한 곳에 모여 있었지요. 역습을 준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프라윗 대령이 본부에 보고했어요. 적주력 발견. 집중 타격 요청합니다. 잠시 후 승인이 떨어졌지요. 그런데 이번엔 한국제 자주포만이 아니었습니다. 천무도 함께 움직였어요. 한국제 자주포 12대와 천무 6대가 함께 진지를 잡았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어요. 캄보디아군 집결지. 통합 사격 준비 완료. 프라윗과 천무 지휘관이 동시에 보고했지요. 발사 승인. 본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이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제 자주포 12대와 천무 6대가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불꽃으로 가득 찼어요. 자주포의 포탄 36발과 천무의 로켓 수백 발이 하늘을 뒤덮었지요. 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강철비가 시작됐어요. 포탄과 로켓이 날아가는 데는 40초가 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쌍안경을 들고 캄보디아군 집결지를 바라봤지요. 38km 밖이라 직접 보이진 않았지만 드론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캄보디아 병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장갑차 주변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지요. 40초 후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말입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펼쳐졌어요. 먼저 한국제 자주포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36발이 정확히 동시에 착탄했지요. 폭발이 집결지 전체를 휩쓸었어요. 땅이 파헤쳐지고 장갑차가 뒤집혔습니다. 병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천무의 로켓들이 집결지 상공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땅에 꽂히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불발인가? 그런데 천무 지휘관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게 정상입니다. 확산탄이거든요. 터진 로켓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폭탄들이었어요. 비처럼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드론 화면으로 보니 하늘에서 검은 점들이 쏟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강철비였습니다. 캄보디아군 머리 위로 수천 개의 작은 폭탄이 떨어졌어요. 축구장 10개를 합친 면적이 순식간에 폭발로 뒤덮였지요. 연속된 섬광이 화면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통쾌함이 올라왔어요. 어제 우리 민간인을 학살했던 것에 대한 대가였으니까요. 폭발이 멈췄을 때 연기가 천천히 거쳤습니다.
드론이 낮게 날며 피해 상황을 전송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고 말이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군요. 집결지가 있던 자리엔 구멍만 수없이 패여 있었어요. 장갑차는 벌집처럼 구멍이 뚫렸고 병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1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정찰관이 보고했습니다. 적 병력 완전 전멸 확인. 생존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갑차 30대 전소. 보병 500명 추정 사망. 500명이라니. 저는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1분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제 우리에게 똑같이 했죠. 민간인까지 학살했었어요. 프라윗 대령이 무전기로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1차 목표 달성. 적주력 전멸 완료. 2차 목표 이동 준비. 본부에서 새로운 좌표가 전송됐어요. 캄보디아군 보급로였습니다. 한국제 자주포와 천무부대가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엔 동쪽으로 20km 이동했지요. 캄보디아군이 국경으로 물자를 나르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차단하면 적은 고립되는 거였어요. 오후 2시쯤 우리는 새 진지에 도착했습니다. 드론이 보급 트럭 행렬을 발견했어요. 중국제 트럭 15대가 줄지어 가고 있었지요. 탄약과 식량을 싣고 있을 겁니다. 천무부대만 출격했습니다. 이번엔 유도탄이었어요. 확산탄과 달리 정밀 타격용이었지요. 한 발당 하나의 목표를 정확히 맞추는 로켓이었습니다. 발사. 천무 6대에서 로켓 18발이 날아갔어요. 목표는 트럭 15대와 앞뒤 호위 차량이었지요. 위성 좌표가 입력된 로켓들은 정확히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드론 화면으로 지켜봤어요. 로켓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정확히 각 트럭을 강타했습니다. 15대가 거의 동시에 폭발했지요. 탄약을 실은 트럭이 연쇄 폭발을 일으켰어요.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천무 지휘관의 말대로 15m 이내였지요. 도로는 불바다가 됐지만 주변 숲은 멀쩡했어요. 민간인 마을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정밀 타격의 힘이었어요. 저는 어제를 떠올렸습니다. 캄보디아의 중국제 로켓은 달랐어요. 무차별로 쏟아부었죠. 우리 마을을 초토화시켰고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오차가 500m도 넘었거든요. 하지만 천무는 달랐어요. 필요한 목표만 정확히 파괴했습니다. 주변 피해를 최소화했지요. 같은 다연장 로켓이지만 철학이 달랐어요. 하나는 파괴를 위한 무기였고 하나는 보호를 위한 무기였습니다. 오후 4시쯤 무전기에서 다른 전선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사케오 구역적 격퇴 완료. 수린 구역 영토 탈환. 우볼라 차탄이 구역적 후퇴 확인. 국경 전역에서 캄보디아군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캄보디아군 무전도 포착됐습니다. 지원군이 전멸했습니다. 보급로가 끊겼어요. 탄약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엔 공포가 가득했지요. 한 캄보디아 장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야? 로켓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전부 명중해. 맞는 말이었어요. 중국제 로켓의 불발률은 30%가 넘었습니다. 중국제 화약이 습기에 약했거든요. 하지만 천무는 단 한 발도 불발이 없었어요. 한국 기술의 신뢰성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본부에서 전과 집계가 왔습니다. 이틀 동안 캄보디아군 사망자 120명, 장갑차 파괴 50대, 보급 트럭 30대 손실. 반면 태국군 피해는 경미했어요. 전사자 3명, 부상자 12명 뿐이었지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어제까지 우리를 짓밟던 캄보디아군이 이제 도망가기 바빴죠. 프라윗 대령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차이와 중령님, 이제 믿으십니까? 한국 무기의 힘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습니다. 이 무기들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겁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은 하늘에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요. 하늘에서요? 전투기가 출격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한국제 유도폭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프라윗이 설명했습니다.
100km 밖에서 투하해도 오차 3m로 명중하는 유도 폭탄입니다. 100km라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 대공포가 닿지도 않는 거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종사들은 안전하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내일이면 캄보디아는 하늘에서도 공격받을 겁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들에겐 도망칠 곳이 없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일찍 치앙마이 공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프라위 대령과 함께 활주로에 섰을 때 전투기 8대가 일렬로 서 있었어요. 각 전투기 날개 아래엔 긴 폭탄이 매달려 있었지요. 한 조종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계급장은 소령이었죠. 저는 한국제 유도폭탄을 처음 봅니다. 그가 날개 아래 폭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무게 500kg짜리 유도폭탄입니다. 폭탄은 생각보다 날렵했어요. 매끄러운 유선형의 날개가 달려 있었지요. 일반 폭탄과 달라 보였습니다. 소령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위성과 관성 복합 유도 방식입니다. 투하 후 자체적으로 목표를 찾아가죠. 얼마나 멀리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령이 미소 지었어요. 고도 1만 미터에서 투하하면 100km를 날아갑니다. 캄보디아 대공포 사거리가 10km니까 우린 절대 안전하죠. 100km라니.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7월 전쟁 때 우리 전투기는 적 대공포 때문에 접근조차 못했거든요. 러시아제 대공 미사일이 우리 조종사 2명을 격추시켰었지요. 하지만 이젠 그들이 손도 못 대는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다니. 정확도는요? 프라윗이 물었습니다. 오차 3m 이내입니다. 소령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건물 창문을 골라서 맞출 수 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7월에 우리가 투하한 구형 폭탄은 오차가 30m도 넘었거든요. 오전 7시 전투기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활주로를 울렸어요. 한 대씩 하늘로 치솟아 올랐지요. 저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저 폭탄들이 곧 캄보디아를 강타할 겁니다. 저와 프라윗은 전술작전센터로 돌아왔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지요. 전투기들의 위치가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경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목표는 3곳이었습니다. 첫째, 캄보디아군 통신소. 둘째, 탄약 집적소. 셋째, 사령부 지휘소. 모두 국경에서 8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우리 구형 무기로는 절대 닿지 않는 거리였지요. 전투기 편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습니다. 목표 상공 도달. 고도 1만 미터 유지. 레이더 탐지 없음.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캄보디아는 우리 전투기가 오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도폭탄 투하 준비. 3, 2, 1 발사. 화면에 작은 점들이 나타났어요. 8발의 유도폭탄이었지요. 전투기들은 곧장 선회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폭탄들이 알아서 목표를 찾아갈 겁니다. 폭탄들의 궤적이 화면에 그려졌어요. 포물선을 그리며 하강하다가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러더니 정확히 목표를 향해 선회하기 시작했지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착탄까지 90초. 작전관이 알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드론이 실시간으로 목표 지역을 촬영하고 있었죠. 캄보디아군 통신소가 화면에 보였습니다. 거대한 안테나탑과 건물들이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화면 속 캄보디아 병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안테나를 점검하고 어떤 이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요. 그때 하늘에서 작은 점이 나타났어요. 유도폭탄이었습니다. 초속 300m로 떨어지고 있었지요. 착탄. 폭발이 통신소를 집어삼켰습니다. 안테나탑이 2동강 났어요. 건물이 무너졌지요. 연이어 2번째, 3번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3발 모두 정확히 건물을 관통했어요. 오차가 정말 3m였습니다. 작전관이 확인했어요. 첫 번째 폭탄은 메인 건물 중앙. 2번째는 발전실. 3번째는 장비실. 모두 계획한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지요. 다른 화면엔 탄약 집적소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창고 3동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중국에서 보급받은 탄약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유도폭탄 3발이 각각 창고 하나씩을 골라 떨어졌지요.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탄약고가 유폭되면서 버섯구름이 치솟았어요. 폭발력이 어마어마했지요. 80km 밖인데도 땅이 흔들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은 사령부 지휘소였어요. 콘크리트 벙커였지요. 두껍게 보강된 방공호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도폭탄은 벙커 파괴용이었어요. 500kg 폭탄이 지붕을 관통하고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벙커가 안에서부터 무너졌어요. 폭발력이 내부로 집중됐지요. 지휘소 안에 있던 캄보디아군 장교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드론 화면으로 보니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8발 중 7발 명중 확인. 한 발은 레이더 기지 인근 낙하. 오차 약 15m. 작전관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발만 조금 빗나갔는데도 저렇게 정확하다니. 캄보디아군 무전이 포착됐습니다. 통신소가 공격받았습니다. 탄약고가 폭발했어요. 사령부와 연락 두절.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쏟아졌지요. 어디서 쏜 거냐고 소리치는 장교도 있었어요. 저는 프라윗을 봤습니다. 그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보셨죠? 놈들은 끝까지 우리 전투기를 못 봤습니다. 100km 밖에서 폭탄을 떨어뜨렸으니까요. 오전 9시 본부에서 지상군 진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눈과 귀가 먹었어요. 통신도 끊기고 지휘부도 날아갔지요. 이제 우리가 국경을 넘을 차례였습니다. 태국군 기갑부대가 출격했어요. 경전차 20대와 장갑차 40대였지요. 한국제 자주포와 천무가 길을 열어줬고 전투기가 하늘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전진뿐이었어요. 저도 부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5개월 만이었어요. 7월엔 우리가 쫓겨났지만 이번엔 우리가 쫓아갔죠. 한국 무기가 만들어준 기회였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느낌이 묘했습니다. 7월에는 캄보디아군 포격에 쫓겨 후퇴했던 바로 그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제 자주포 12대가 선두에서 길을 열었어요. 적 진지가 발견되면 즉시 포격을 가했지요. 42km 밖에서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우리가 어디서 쏘는지 알 수조차 없었어요. 첫날 오후에 프레아 비헤아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7월에 빼앗겼던 그곳이었어요. 11세기에 지어진 힌두 사원이었지요. 태국과 캄보디아가 100년간 싸워온 영토였습니다. 사원은 멀쩡했어요. 우리 공격이 정밀했던 덕분이었지요. 유도폭탄은 군사시설만 파괴했습니다. 주변 민간 건물과 문화재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7월에 캄보디아가 무차별 폭격으로 우리 마을을 초토화시킨 것과는 달랐지요. 둘째 날에는 더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천무의 정밀 타격이 그들의 진지를 하나씩 제거했지요. 로켓 한 발 한 발이 정확히 목표를 맞췄습니다. 오차 15m 이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때 실감했어요. 적 진지만 정확히 파괴하고 주변 마을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최소화됐지요. 전쟁을 하면서도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셋째 날 저녁 캄보디아군이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어요. 예비 병력 300명과 중국제 장갑차 15대를 투입했지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드론으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제 자주포가 먼저 포격을 시작했어요. 45km 밖에서 날아온 포탄이 장갑차 대여를 강타했지요. 이어서 천무가 확산탄을 발사했습니다. 하늘에서 수천 개의 작은 폭탄이 쏟아졌어요. 캄보디아군의 마지막 반격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장갑차 15대 전부 파괴됐고 병력 대부분이 전사했지요. 생존자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모습이었어요. 넷째 날 아침 캄보디아 정부에서 첫 휴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어요. 7월 휴전 협정을 깬 것에 대한 책임을 먼저 지라는 거였지요. 캄보디아는 다시 제안했지만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저는 아란 야프라텍 국경 마을로 돌아갔어요. 일주일 전 캄보디아군 로켓에 맞아 폐허가 됐던 그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더군요. 한 주민이 저에게 달려와 말했어요. 중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한국이 도와준 겁니다. 그 주민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이요? 네, 한국 무기들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만든 자주포와 로켓, 유도폭탄이 없었다면 우리는 캄보디아군을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주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 감사하겠다고 했지요. 다섯째 날 전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캄보디아군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어요. 본부에서 최종 전과 집계가 왔습니다. 5일간 캄보디아군 사망자 181명, 장갑차 파괴 72대, 야포 41문 손실, 보급 차량 80대 격파. 반면 태국군 전사자는 9명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지요. 한국제 자주포의 장거리 화력, 천무의 정밀 타격, 유도폭탄에 보이지 않는 공격. 새 무기가 삼박자로 캄보디아군을 무너뜨렸어요. 중국제 무기들은 속수무책이었지요. 사거리도 짧았고 정확도도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신뢰성이 문제였어요. 중국제 로켓은 30%가 불발이었지만 한국제는 단 한 발도 불발이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해군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호위함 푸미폰 아두냐댓이 캄보디아 해안을 봉쇄 중이라고 했어요. 중국 보급선들이 접근조차 못한다는 거였지요. 캄보디아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날 저녁 캄보디아 정부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휴전 협상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단 5일 만이었죠. 7월 전쟁은 한 달을 싸웠는데 말입니다. 프라윗 대령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차이와 중령님 축하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축하는 무슨요? 한국이 이긴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 무기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밤이 됐습니다. 국경 너머 캄보디아 쪽은 조용했어요. 더 이상 포성도 로켓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한국 무기가 만들어준 평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방콕 국방부에 소환됐습니다. 대회의실에 들어가자 장성들과 국방장관이 앉아 있었어요. 6개월 전 한국제 자주포 도입을 놓고 격렬하게 싸웠던 바로 그 장소였지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엔 회의적이고 냉소적이었던 장성들이 이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령 수고했네. 자네 부대의 활약이 대단했어. 저는 경례를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장관님, 실제로는 한국 무기가 전쟁을 이긴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무기를 작동시켰을 뿐이에요.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겸손하군. 하지만 자네 말이 맞네. 한국 무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저도 크게 졌을 거야. 그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자네가 알아야 할 게 있네. 전쟁이 끝난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대요. 한국제 자주포와 천무를 구매하고 싶다는 거였지요. 필리핀도 똑같은 문의를 보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제 자주포 24대, 천무 12대, 유도폭탄 200발을 주문하고 싶다고 했지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장관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 전쟁을 세계가 지켜봤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했지.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 그리고 결과는 모두가 놀랄만했어. 한장성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발끈했다더군요. 자기네 무기가 한국제에 완패했으니까요. 중국 국방부가 캄보디아에 항의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진 거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중국제 무기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겁니다. 사거리도 짧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불발률도 높았지요. 반면 한국제는 모든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장관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국제방산 시장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더군요. 이번 전쟁으로 한국 무기의 신뢰도가 입증됐기 때문이었지요.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폴란드가 한국제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도 천무에 관심을 보였지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는 가치가 다르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된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대사님을 직접 뵙고 싶었거든요. 경비병이 저를 안내했지요. 대사 집무실 문을 열자 한 분이 일어서서 저를 맞았습니다. 차이와 중령님이시군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대사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경례를 올렸지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대사님, 한국 무기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대사님은 차를 권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우리는 무기를 판 게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는 방패를 제공한 겁니다. 한국도 과거에 전쟁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방어의 중요성을 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7월 전쟁 때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중국제 무기에 일방적으로 당했죠. 하지만 한국 무기는 달랐어요. 정밀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인을 보호했지요. 대사님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거리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걸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감사하다는 뜻이었지요. 소식 들으셨습니까? 대사님이 물었어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답니다. 한국제 자주포와 천무를 팔아달라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실전에서 증명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병사들이 저를 맞았어요. 얼굴마다 웃음이 가득했지요. 7월의 패배가 12월의 승리로 바뀐 겁니다. 젊은 병사 하나가 물었어요. 중령님,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될 만한 나라야.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도와준 나라지. 다음 날 국방부에서 특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추가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주포 12대를 더 구매하고 천무도 6대 추가한다고 했지요. 발표를 지켜보던 제 옆에 프라윗 대령이 섰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동남아 전역이 한국 무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한국 무기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사려고 하고 있었지요. 실전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국경에선 여전히 긴장이 이어졌어요. 작은 교전이 간헐적으로 발생했지요. 며칠 뒤 미국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양국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하고 휴전을 촉구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요. 하지만 현장 상황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다시 국경 지역에 병력을 증강하기 시작했어요. 정보부 보고에 따르면 중국에서 새로운 무기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것 같았지요. 우리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제 자주포 부대는 국경에서 30km 떨어진 곳에 계속 주둔했어요. 언제든 출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또다시 교전이 발생했어요. 캄보디아군이 소규모 정찰대를 국경 너머로 보냈고 우리 병사들과 충돌한 겁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긴장이 다시 고조됐어요.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면전은 아니지만 국지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거였어요. 한국제 자주포 부대는 계속 대기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이었지요. 저는 프라윗 대령과 통화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전 협상은 진행 중이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해요. 캄보디아가 완전히 손을 놓은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었어요. 아세안에서 감시단을 파견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양국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에선 여전히 충돌이 이어졌지요. 그 다음 날 캄보디아군이 다시 로켓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우리 정찰 드론이 미리 포착했고 한국제 자주포가 즉시 반격했지요. 캄보디아 로켓 진지가 발사도 하기 전에 파괴됐습니다.
그 후로 캄보디아는 조심스러워졌어요. 한국 무기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국경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에선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0만 명의 난민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학교와 사원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 무기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캄보디아군이 공격하면 즉시 반격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압도적인 화력으로 말이지요. 어제도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박격포를 쏘았고 우리는 한국제 자주포로 응답했어요. 30초 만에 사격 준비가 끝났고 3발의 포탄이 정확히 적 진지를 강타했지요. 캄보디아군은 즉시 철수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도 불안정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으니까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무기를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들이 만든 무기는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지요.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국경 너머를 바라보니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겐 한국 무기가 있으니까요. 젊은 병사 하나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중령님, 또 공격받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한국제 자주포를 가리켰어요. 저것들이 있잖아. 걱정 마. 병사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줄 줄은요. 오늘도 국경에선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언제 다시 전면전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한국 무기가 있는 한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아니,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전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언젠가 보답할 날이 올 겁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먼 나라가 만들어준 희망 같았지요. 저는 병사들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조금은 편하게 잘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친구가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 한국 무기가 바꾼 5일간의 기적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